정치적으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펙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오셨고요. 배추도사, 초사이언 별명부자, 사실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의 마법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계엄이 있었던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그 하루 전날인 국무회의에서도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된다. 단죄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어제도 역시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내란 청산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같아요. 먼저 청산부터 하고 나중에 통합하자. 그렇죠. 청산의 살을 잃었다. 예. 그걸 청산. 강조한 거죠. 네. 내란 청산이 먼저고 이제는 내란 종식이 되는 거죠. 예. 쫑날 때까지 하겠다. 내란 종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정청래 대표가 저는 이게 묘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는 주로 배드캅, 굿캅, 배드캅 역할을 구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배드캅 역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정도 지났고 지지율도 대략 50% 중반에서 좀 안정적이라고 안정적이라고 보고. 판단하고 이제는 본인이 그냥 총괄 역할을 할 것을 자임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웬만하면 이 통합을 강조해야지 통합이 아니고 봉합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 통합 방향보다는 내란 종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 시즌 2가 된 거죠. 예. 그런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게 충분하게 내란 종식의 효과가 안 나타났다. 네.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 못 믿겠다. 그건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것을 지금 외신에 이 공언을 한 셈이다.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강하게 대통령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종식과 적폐청산을 합한 내란 청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청산의 살을 잃었다.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가기는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뭐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특검 끝나고 또 2차 종합 특검 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좀 힘을 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声明도 내고 외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뭐 오보인 오찬도 하고 예. 계엄 1년 맞아가지고 아주 좀 분주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메시지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현란하게 나왔던데 한마디로 하면은 내란 종식을 위한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네. 그리고 사법부 법원 압박도 계속하겠다. 계속하겠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줄이면. 그래서 이제 그 내란 종식 같은 경우에 뭐 2차 종합 특검을 또 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법개혁이라고 부르지만 네. 사실은 법원 압박하는 것도 계속 드라이브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위해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일주일 전에 네.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 발부 여부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쵸. 이 여권 내에서 아무래도 그런 걸 갖다 염두를 해두고 영장 발부를 이렇게 시간표를 넣은 것 같다는 표결 생각이 날짜를 들어요. 뭐 그렇게 잡으면서 네, 네. 12월 3일 굳이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사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법원을 압박을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또 내란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거고 그 야당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거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했고 근데 네.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되면 또 기각이 되는 나름대로 기각되는 대로 또 뭐냐면은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네. 그리고 아울러 내란 종식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제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세레모니도 이제 국회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뭐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면서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법원을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네. 압박하겠다. 이 두 네. 가지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죠. 지금 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데 예. 만났는데 상당히
건강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해찬 전 총리가. 예. 근데 시종일관 손을 잡으면서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계속 부축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해찬 전 총리의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이제 비상계엄이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죠. 예. 하지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해찬 전 총리예요. 네. 이해찬 전 총리의 사람이 이화영이고 이해식이고 예. 정말 온몸을 던져서 대통령 만들기를 했잖아요. 근데 손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에서 네. 이해찬 전 총리의 메시지가 뭡니까? 20년 집권해야 된다. 근데 그쵸. 여기서 그림이 그 나오는 게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 네. 20년 집권을 위해서는 3부 장악이 가능해야 돼요. 3부 장악을 해야 20년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입법부 장악이 됐죠. 행정부 장악이 됐죠.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인데 사법부 장악, 내란 전담 재판부예요. 예. 그 다음에 보수당 개멸. 보수당이 개멸돼야지 경쟁자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보수당 개멸은 뭐죠? 위헌정당, 그 다음에 해산심판.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항을 이해찬 전 총리가 손을 꽉 잡고 제가 노은재 그가 또 여성이라서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손 잠깐 줘보실래요? 손을 꽉 잡잖아요. 이 정도로 잡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꽉 잡으면서 예. 한 것은 뭐냐? 요걸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신이 나서 그러면 그 당신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신 거죠? 아니, 당연히 모든 건 추정이에요. 예, 그렇죠. 뭐 모든 건 대화 추정. 공개된 건 아니니까. 부부 사이에도 추정이에요. 다. 예. 예, 그래서 다 추정을 드리는 거죠. 네. 추정이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겠지만은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사법 개혁 드라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세 가지 이제 목표가 있는데 그게 중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에 가 있는데 네. 내란 유죄를 빨리 확정을 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미덥지 않으니까 혹시 저 사람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압박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 그 압박을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목표는 그겁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 틀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그래서 틀어야 되고. 사법부를 더 압박을 그렇습니다.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퇴임 이후에도 안전판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두 번째 목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하지만 그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재집권하는 토대 그리고 앞으로 뭐 좌파 진보 진영에서 계속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해서 영구적으로 집권하려고 하는 야당에서는 그걸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식의 그림까지 그 세 가지 목표가 저는 있다고 보고 네. 이런 것들을 어제 보면은 줄기차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네. 착시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자꾸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생각하는데 네. 저는 베네수엘라 모델이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뭐죠? 잘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마차도 대통령인가 했던 그거 네. 있잖아요. 하여튼 노벨 평화상을 마두로. 받은 사람은 마두로. 마두로. 예. 마두로 마차도 자꾸 헷갈리네요. 네. 마두로인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배들은 지금 침몰을 시키는데 베네수엘라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이 베네수엘라 모델이 아니라 이른바 이 일본의 에도 막부 모델이다. 에도 막부 에도 막부 모델이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재했지만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너뜨린 것은 누굽니까? 토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내에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심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식 네. 전략을 쓰는 거죠. 그게 예. 뭐다? 내란 전담 재판부죠. 그러면 사실상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그건 무슨 역할이냐면 저는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너뜨린 것은 그래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젓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버젓이 네. 사법부의 주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버리면 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름뿐인 대법원장이 돼요. 그리고 대법관을 늘려버리고 예. 그런 저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이건 베네수엘라 모델이 아니라 네. 도쿠가와 국가 이에야스 ES, 모델이다. 에도 막부 모델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법률권 단독으로 처리가 결국 됐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또 글을 올렸던데 연내 처리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예. 여당 내에서도 이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 전단 재판부 위헌 논란이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이 위헌 논란이 휘말리면은 재판이 연기가 되고 아예 그리고 중단이 되거나. 아예 중단이 네. 되고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게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재판 자체가 크게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거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당에서 일단 내란 전단 재판부 드라이브를 강하게 강하게 끄는 건 것 쪽으로 거예요. 예. 가는 것 같고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추경호 그 원내대표 영장 기각 이런 여파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부 요인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당연히 참석을 했는데요. 좀 이제 그 점잖은 톤으로 말은 했지만 그 안에 메시지는 다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3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견인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를 한 거라고 봐요. 예.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네. 근데 그게 3부 요인이 아니라 5부 요인이잖아요.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거의 투명인간처럼 보였어요. 그래요? 거의 조희대 대법원장만 외톨이처럼 보였어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 법사위에서 아무리 무소속 의원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국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뭐 그냥 그러면은- 태정한 검사 이런 사람들은 사법부 모독하지 말라고는 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기분이 엄청 상해 있어요. 어디다가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냐. 예. 그러니까 사실상 형식적인 대우만 할 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런 상대해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어제는 사실상 형식은 5부 요인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4부 요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서 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저지해 보자.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왜냐하면 5명인데 4사람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면전에다 대고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지만- 용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물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가타부타 말이 없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기에다 대고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해서 사법부 개혁은 안 된다라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어제 뭐 법사위 출석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사위는 통과한 상태입니다. 어제는 또 이분의 메시지가 궁금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근데 보니까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뭔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제 이런 당시 거대 야당의 어떤 폭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또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과연 사과를 할까? 네. 이런 주목을 했었는데 사과는 커녕 오히려 더 거꾸로 가버렸죠. 오히려 더 퇴행했다는 평가를 하던데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게 안내니만 못한 메시지라는 네, 이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 이 논리 구조는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내세웠던 그 논리 그대로예요. 예. 의회가 자꾸 계속 탄핵을 하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게 하니까 부득이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했다는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비상계엄을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네. 그 논리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 어떻게 보면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들리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은 계엄에 어떻게 보면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찬성을 한 사람인데 네. 이런 식의 자기 부정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왔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은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르뜨릴 것이고 허리를 숙이면은 뭐 허리를 또 부르뜨릴 것이다 이러면서 사과라는 걸 하면은 안 된다는 식으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퇴행을 했다고 보는데 이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반향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수층 내에서 보수가 지금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당한 것인데 네. 첫 번째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보수가 사과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떠올려 보시면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이후에 보면은 네. 보수가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사과하면 더욱더 궁지에 몰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정당했기 때문에 사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정당했다는 논리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쭉 지켜보면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데는 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를 했더니만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과를 했더니만은 오히려 더 어려운 궁지로 몰리고 탄핵을 당하더라. 네. 그런데 문재인은 보니까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들이 굉장히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문재인 좌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네.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네. 사과 안 해요. 그냥 뻔뻔하게. 그때 뭐 이렇게 무치라는 말도 많이 쓰고 했는데 예. 부끄러움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강하게 나가버려야지. 나가버리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진영의 강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 네. 이런 걸 갖다가 문재인 학습을 한 정부 때 거군요. 보여줬고 예. 우파들은 보수들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체득이 되다 보니까 네. 이번 두 번째 탄핵 같은 경우에도 야 사과하면 안 돼. 사과하면 우리가 더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려 버리니까 네. 안 돼라는 식으로 우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예. 지금 그런 결과가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받아쳐버리는 예. 대받아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장동혁 생각됩니다. 대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옥중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1년이니까 본인이 뭐 메시지를 낼 수는 있죠. 그리고 일본 외신과도 뭐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해요.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그리고 지금은 독재 정권에 맞서서 똘똘 뭉쳐 싸울 때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달라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2월 2일로 돌아갈게요. 작년 12월 2일로 돌아가면 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행포를 부리고 있다. 이거 정말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공감하느냐? 51%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추정하는 데이터의 분석입니다. 51%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2024년 12월 2일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시도와 특검법 통과, 특별법 통과, 예산안 일방 처리 해도 예. 너무하다. 네. 이거에 대해서 51%가 해도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하지만 12월 3일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잖아요. 90%가 이건 아니야.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사과라는 건요. 그럼 사과를 안 하고 복숭아를 할 겁니까? 배를 할 겁니까? 참외를 할 겁니까? 대사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시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보면요. 이 사과라는 것은 빨리, 굵게. 네. 사과는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빨리.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붙이지 마. 뭐 붙이지 마요. 네. 여보,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 열렬하게 지금 이 사과하지 말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15%예요. 15% 데리고 지방선거 할 수 있습니까? 심정적으로 동조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15%예요. 네. 30% 가지고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요? 15%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상계엄 손절해야 돼요. 네. 두 번째, 지방선거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가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보수당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중도층, 수도권,
2030 MZ 세대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못 끌어들여요. 어제 메시지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뭐 당내 투톱이라고 하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걸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만으로는 뭐 국민의힘이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이세요? 사과한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장동혁 대표를 계속 바라보긴 했으니까 모두가. 오히려 이 메시지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송원석 원내대표나 뭐 다른 뭐 소장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 또 25명의 의원들.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국합 배드캅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상을 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저는 뭐 사과를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사과의 정석은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이전에 보수 진영에서는 사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차떼기 사태 때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총선을 앞두고 그 임시대표를 맡아가지고 사과를 할 때 그야말로 국민들이 됐어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막 당사로 당사를 옮기고 네. 그리고 뭐 그때 선거를 앞두고 기억하시겠지만은 회초리 광고라고 유명한 광고를 또 내보내서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송 연설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국민들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던 문화가 있었던 게 정치판이었고 네. 보수 진영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지고 그것이 뭐 좌파 진영, 진보 진영한테 학습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성 지지층들 10% 15%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사람들 내지는 저는 한 2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견디고 있으면은 언젠가 자기한테 한 번은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한테 계속 지지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확실한 내 견디려고 지지층을 하는,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군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 견뎠어요. 네. 그러다 보니 한번 기회가 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여당에서 그런 이재명 모델을 지금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여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걸 이재명 대표 벤치마킹 하는 모델을 거예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세게 나가서 강성 지지층을 내 편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 사람들 가지고 견뎌내겠다라고 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또 장경태 의원이 계속 법사위원 하는 게 맞냐 이걸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강하게 장경태 의원 빨리 여기서 나가라. 사보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는 이제 무고를 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되게 크게 맞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진상 규명이 예. 분명히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일단은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동아일보나 뭐 채널A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관련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뭐냐면 2차 가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뭡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성이에요. 예. 제일 중요해요. 네. 과연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쵸. 핵심. 네. 핵심이고,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금 그러면은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대로 장경태 의원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나를 모함하는 것이고 꺾어내기 위한 것이고 일각의 음모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이 음모라는 것은 보수당으로부터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음모도 있겠지만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좀 구체적인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저는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자, 보시자고요. 개인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 전 시장, 그 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 그 다음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박모 의원도 있었죠. 지금 장경태 의원까지. 그럼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왜 침묵하죠? 여성 당직자들은 왜 침묵하죠? 네. 개딸들은 왜 침묵하죠?
배달들이 여성 아닌가요? 남성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이 좀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든지. 예. 그럼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집권 여당은 어떤 성인지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는 바로 개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지금 우리 이동훈 수석 대변인도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이런 성추행 혐의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야말로 굉장히 둔감한 거 아닌가. 어느 것보다도 더 민감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좀 민주당 내에 왜 침묵이 지금 침묵 기류냐. 그쵸.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감찰 지시한 거 이외에는 별로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하면서 했지만은 사과 안 하고 예. 그냥 뻔뻔하게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뉴노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과하면 안 돼. 지금 그냥 뻔뻔하게 나가야 돼. 사과하는 순간 부인하고. 그냥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걸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진영 사람들 골수 자기 지지층한테 기대가지고 그냥 버티면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진짜 노말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 하나의 사례가 지금 장경태 의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추행 사건들 저도 여러 번 봐봤지만은 이처럼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영상 증거도 있고 음성 증거도 있고 일단 있으니까. 예.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어요. 목격자도 많이 그런데도 있고. 불구하고 그걸 마치 자기가 무고당했다는 식으로 지금 뻔뻔하게 가버리잖아요. 어제 네. 법사위에서는 더 크게 목소리 내버리고 큰 소리 쳐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버티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조에서 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1도 2부 3백이라고 뭐죠, 일단 그게? 도망가고 네. 잡히면은 부인하고 예. 또 또 백을 동원한다 그러고 하는데 일단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부인하고 버티고 그리고 뒷백은 뭐냐면은 자기 진영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장경태 의원이 그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국민의힘 얘기를 또 끌어들여요. 네.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사람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그렇죠. 보좌진이다. 국민의힘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TV조선에서 영상을 뭘 이렇게 조작했다. 네. TV조선 얘기를 하면서 그게 호소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나 도와줘. 나 도와줘라고 하는 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티기 전략, 부인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논란이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되면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어떤 인사를 잘 부탁한다. 우리 중앙대 후배다라고 하면서 청탁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문진석 의원은 청탁도 문제지만 김남국 비서관이 답변을 하면서 훈식이 형 플러스 그렇죠. 현지 누나가 등장을 또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을 뽑는 건데 그 자리까지도 김현지 실장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어서. 이게 이른바 이제 히엇지엇 스캔들이죠. 예. 세종대왕도 노하시겠죠. 이게 뭐냐, 뭐 초성 대결이냐. 네. 근데 이게 일종의 훈식 형님, 현지 누나니까 이게 지금 김남국 비서관의 시점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패밀리가 되는 거죠. 아, 이게 가족 정치구나. 근데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이 가족 정치의 형태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걸 다 부인했었잖아요. 그거 아니다. 네. 아닌데 왜 자꾸 밀어붙이느냐라는데 이게 이른바 두 글자잖아요. 들통이 난 거죠. 들통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자로 인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했던 거잖아요. 김희어지에서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1개 총무비서관 1개 부속실장인데 예. 이른바 그래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상황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짧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서 이제 내용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운명 정치 공동체구나. 선거도 관련 있다고 그랬죠. 네. 그때 뭐 대선 자금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장동도 지금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재판도 좀 챙겼었고. 히읗지역과 예. 대통령 사이에. 그다음에 네. 지금 인사까지. 네. 더군다나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카마. 여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근데 더 여기 이 문자는 10만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비서실장은 나를 싫어하니까. 이게 문진석의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면 문진석 의원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별 사이가 안 좋으려나? 근데 두 사람이 지역구가 같은 지역이에요. 충남 지역. 천안아산이에요. 천안아산. 네, 천안아산. 천안아산인데 네. 뭐지? 근데 지금 문진석 의원은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는 같은 중앙대학이에요. 여기서 예. 대학 대결이 나옵니다. 네. 중건전이 나와요. 건중전이 나와요. 충대의 이재명 대통령, 문진석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비서관, 그다음에 카마 지금 협회장 후보로 지금 추천이 될 뻔했던, 근데 지금 이름까지 공개돼서 되기 힘든 상황인데 홍땡땡. 네. 그다음에 건대는 강훈식. 네. 그다음에 건대가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정청래 대표. 아, 이런 중건전이 시작됐다. 네. 이게 뭐냐면 영모전이 아니고 중건전이 시작됐다. 명청 대결이라는데 중건 대결이 됐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얘기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현통, 네. 만사현통이 들통난 거고 예. 실제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김건희 씨가 이제 15년 구형을 당했어요. 네.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정권이 폭삭 망한 거잖아요. 네. 자, 똑같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도 자기 권한 넘어서가지고 지금 인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 정권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